와, 저 이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꽉 차 있는 거 처음 봐요. 네, 제가 너무 극장을 안 했나? 네, 항상 좋은 영화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관객분들이 많이 못 알아주시는 게 아닐까 마음 졸이고 그랬었는데 이틀 만에 1만 돌파? 그리고 이제 곧 2만도 돌파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참 벌새가 한국 독립 영화의 돌파구가 아닌가 돌파라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감독님, 배우분들 일단 오늘 같이 영화 봐주시고 박수까지 쳐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벽입니다. 네, 일단 토요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시고 또 이렇게 남아서 얘기도 되게 궁금해요.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되게 궁금하고 재밌는 얘기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새 은희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화를 좋게 보신 거면 좋겠어요. 많은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이 저녁 시간에 되게 기분이 좋고 정말 뭐랄까 개봉 주간인데요. 사람들의 이런 그러니까 후기를 나눠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모두에게 정말 정말 감사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우 배우님 사실 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그 영화 공개하고 나서 섰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개봉하고 나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면서 또 이렇게 후기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은희로 살았던 시간들이 가장 많이 또 집중적으로 떠오르는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이 감상을 박지우 배우님께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벌새라는 진짜 좋은 작품을 만나서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벅차고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물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다 감독님과 또 스태프분들 그다음에 많은 배우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느낌 진짜 가슴 깊게 새기고 더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벌새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아니 감독님께서 하도 이렇게 해외 영화제만 가면 빈손으로는 절대 돌아오는 일이 없어서 오히려 배우님께서는 엑소 팬이 말레이시아 국제영화제를 가려고 그런 일정 때문에 엑소 콘서트를 못 가면서 약간 그런 개인적인 일정에는 차질이 있었다라고도 하시던데. 안 그래도 저희 학교 동아리 부장님께서 엑소 팬이신데 티켓을 또 구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말레이시아를 가야 돼서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엑소보다는 제 꿈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 탔습니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엑소보다는 제 꿈이 우선이다. 저는 진짜 저도 이제 개봉하고 나서 너무 많은 이제 후기들이 영화를 보신 감상들을 들려주시는데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영화 본연, 영화 자체에 대한 감상보다는 본인을 어떻게 보면 은희에게 투여해서 그 자신의 경험들을 나눠주는 게 이게 새가 벌새란 제목도 있지만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같이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은희였던 것도 맞지만 우리 모두한테 1994년이 각자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이미 이제 그 해외 영화제들을 다니면서 여러 관객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영화를 만들고 나서 훨씬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의 1994년 왜 1994년이어야 됐는지 네, 영화 만드시면서 드신 생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94년으로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청소년 시기였던 그 시대를 좀 소환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은희 나이처럼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기가 이제 딱 94년 그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 이 영화 안에서 일어나는 성수대교 사건을 이 은희의 여정과 은희가 겪는 한 해의 일과 연관지어서 이 영화를 말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은희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붕괴가 일어나고 또 가족 안에서도 붕괴와 단절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그런 단절감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은희가 만나는 관계들에서는 또 말할 것도 없이요. 그래서 이 은희를 둘러싼 그 소우주 안에서의 단절이 어떻게 그 성수대교라는 물리적 붕괴와 연관이 되고 그 사회적인 공기와 개인의 삶의 어떤 그 공기가 맞닿아 있는지를 비단 은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단절이 그 다리의 단절이라는 것과 상징적으로 이 영화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94년을 했습니다. 네, 영화 속에 많은 이제 요소들이 나오지만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사실은 문과 다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 진짜 언니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진짜 약간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들은 얘기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와닿았었는데 문이라는 것을 은희가 들어갔을 때와 나갔을 때 그 교감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감흥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강남이랑 강북이 굉장히 이제 뭐 빈부의 어떤 것들을 나누는 구조가 됐었겠지만 중학생 소녀한테는 그냥 좀 두려운 세상? 그리고 또 호기심이 있는 세상? 그 다리를 건너서의 어떤 세상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들을 좀 어떻게 좀 영화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지하셨겠죠, 감독님도 어릴 때? 제가 어린 시절에요. 어린 시절에 감지를 했던 거는 이제 이 사회가 이루어진 질서를 중학교 때 되게 노골적으로 배우게 됐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마치 다리의 물리적인 단절처럼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서울대에 가야 된다는 걸 주입받고 또 A와 B반으로 나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과 잘하는 아이들의 대접이 굉장히 달랐고 근데 그건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 가부장제의 질서 안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가 권력의 우위에 있고 이런 어떤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사회적인 것까지 촘촘하게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들로 사람을 구분짓고 계급을 나눈다라는 걸 느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의 가장 큰 장소이고 구체적인 장소인 대치동이 그 어떤 한국 사회의 가장 어떤 열광, 뭐 이렇게 욕망의 불광로 같은 네. 곳을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는 이 모든 어떤 공기 같은 것들이 제 어린 시절에 그것이 어떤 다리의 단절의 이미지로 정말 쓰였고요.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 문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첫 오프닝부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렀을 때 응답하지 못할 거라 누군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들이 다 조금씩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진짜 실제로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 열어준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두려움 누군가한테 가닿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들이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영화 안에서 어떤 문들이 조금 상징적으로 쓰였던 부분이 있었고 가장 그게 극대화됐던 씬이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는 진짜로 좀 그 원래 감독님께서 들으셨던 구호셨나요? 그렇게 희화화돼서 그런 구호를 하신 적은 없었는데 구호만 안 했다 뿐이지 뭐 항상 노래처럼 들었던 이야기고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친한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부산 친구였는데
스카이반에 다녔었대요. 스카이반에 있었대요. 네, 근데 그 스카이반 아이들만 에어컨이 있었고 그 다른 반 애들은 그냥 선풍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어떤 피부로 다가오는 이 차별? 근데 문제는 이 스카이반에 있던 저의 공부 잘했던 친구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특혜를 받는 게 어떤 사람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 안에 저희가 90년대를 살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중학교 2학년인 은희는 더 많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이기도 하고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다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일 이 영화에서 실체가 없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내가 그 실체를 한번 잡기 위해서 나에게도 그런 영지 선생님이 있었을까? 되게 애타게 이렇게 기억을 복귀해봤던 그런 캐릭터기도 했었어요. 배우가 연기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첫 장면 등장씬부터 제가 계속 주구장창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하는 얘기가 가장 세계 영화사 안에서 손목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멋진 연기를 하시는 배우는 처음 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등장이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 정도로 미스테리하지만 이 사람한테 그 가느다란 손목에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 김세벽 배우님께, 영지 선생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이 자꾸 김세벽 배우님한테 그냥 평소에도 자꾸 영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자꾸 착각을 일으키시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첫 등장. 네, 저는 그냥 일단 질문이랑 시나리오에 너무 많은 그 좋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누가 했어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그리고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제가 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눴던 거는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마음을 많이 얘기했어요. 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여자 아이가 아니고 여학생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은희, 어떤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대하고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뭔가 막대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를 동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얘기를 나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영지 선생님이 은희한테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 아마 이제 이 톤이 그 영지 선생님의 연기의 비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대사를 저도 이제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계속 영지 선생님 얘기는 다 적게 되더라고요. 나 이거 적어서 누군가에게 써먹던가 나도 한 번씩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좀 시나리오 북으로 꼭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따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그 선물도 드릴 거예요. 예고편 하면서 이 첫 이제 손목 연기부터 얘기가 나와서 박지우 배우님께도 첫 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씬이 콜라텍 씬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춤부터 맞추면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화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90년대 문화이기도 해서 지금의 박지우 배우의 실제 이제 배우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나이에서는 조금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촬영하실 때, 그리고 어떤 좀 기준점을 가지고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씬 찍을 때는 다 초면인 상태에서 초면에 방방 뛰어야 되고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촬영을 해야 되니까 서로 널뛰기 하듯이 그냥 뛰었고 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지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돈독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촬영할 때는
일단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10대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친구랑 싸웠을 때 상황 그런 것들을 저도 다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다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고 다만 좀 삐삐나 네.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본 적도 없는 문물. 삐삐나 뭐 콜라텍 여기 그 장소도 그렇고 저한테는 되게 생소했어요. 그래서 그냥 경험한다 생각하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삐삐랑 그런 존재였군요. 네. 감독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춤부터 트고 이렇게 돼야지 약간 이제 그 배우들이 익숙해지고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그런 큰 그림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장소 섭외나 이런 일정 때문에 그게 첫 씬이 됐는데요. 다행히 그 씬이 가장 영화에서 제일 에너지를 크게 필요로 하는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니까 다행이었었어요. 그렇게 찍은 게. 네. 진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첫 장편이세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첫 장편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단편 작품도 만드시는 분을 보면서 스케일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을 하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 내지는 선뜻 그렇게 시대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제 그 연출자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1994년의 은이잖아요. 실은 이제 그 감독님께서 1988년의 은희를 단편으로 그리셨어요. 단편에서도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어떤 한국, 대한민국, 서울의 사회상을 그렸던 게 기억이 나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은희가 자라서 1994년의 은희가 됐다라고 봐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시대극을 만들어야 되나, 내 안에서 이걸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극을 만드는 게 제작비 여건상 되게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렸었어요. 그러니까 은희라는 아이를 그냥 현대 지금 사는 아이로 바꾸고 그리고 분량도 많이 줄여야 이 여건 안에서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무슨 하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이야기는 꼭 94년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한테 좀 납득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고 어떤 식의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 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그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열망 때문에 돌진을 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을 빠르게 짓고 안전이나 인간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더 빨리 성장하고 개발하느냐에 되게 주력을 하고 있었고 이 은희의 삶 안에서 은희와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든 이유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은 개발과 돌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비단 뭐 사회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가정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그 서울대신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94년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 리코더 시험이라는 시대극 단편을 찍어봤고 그때 그것을 준비하면서 적은 제작비 안에서도 아주 머리를 잘 쓰고 정말 특징적인 소품들을 잡아내서 모든 디테일을 못 살리더라도 아주 특징적 소품, 특징적 대도구들을 활용하면 그리고 발품을 팔아서 정말 훌륭한 로케이션들을 잡으면 그래서 어떤 미술도 별로 필요하지 않는 로케이션들 그 시대를 담은 로케이션들을 발품을 팔아서 찾게 되면 룩을 좀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좀 가졌어요. 리코더 시험 때도 그 전에 준비 단계에서 정신 차려라 그 돈에 88년도 시대극을 할 수 없다. 그때도 만류가 많으셨죠. 네, 그랬었는데 그때도 결국 했는데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88년도를 한 거에 대한 그 의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88년도와 그 아이의 성장이 너무 잘
결합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새도 막상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게 왜 94년이어야 하나요라고 묻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되게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준비 단계 안에서는 이게 왜 94년이었는지 되게 많이 물었고, 근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작품들, 좋은 작품들, 인상에 남는 작품들을 보면 항상 어떤 캐릭터가 통과하는 어떤 사건들이 그냥 그 캐릭터가 다른 일을 할 때도 그 걱정거리가 자신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거를 관객들이 감지할 때 오는 것 같아요. 제 아네스 바르다나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의 작품에서 은이라는 존재가 약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었어요. 다른 것들을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불균형이나 다가올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을 다 포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나리오로 써내려갔을까라는 의문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드실 텐데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시나리오에 많이 녹아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게 됐고, 어머니께서는 좀 약간 우스개로 떡집 좀 그만 우려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의 자전적인 얘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균형을 어떻게 좀 맞춰서 내가 이게 그냥 나의 개인적인 서사 안에 머무르지 않게 했는지, 그 부분에서 가장 풀리지 않았던 건 무엇이고 해결하는 방법은 또 어떤 거였는지. 일단 이 영화를 그러니까 처음에 초고를 썼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초고는 아주 굉장히 뚱뚱했고 캐릭터들도 더 많았어요. 그리고 사건들도 더 많고 페이지도 굉장히 길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생각해버리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감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신파처럼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은희를 피해자화하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인 상황들에 주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저를 그래서 그 과정 동안, 수정 단계 동안 저를 굉장히 빼고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감정들을 사람들이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원형적 감정들을 좀 포착하느냐에 좀 주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솔루션은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구조적으로 접근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병원 시퀀스 같은 것들은 이 영화가 좀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에 서스펜스를 좀 주고 싶었어요. 어떤 식의 긴장.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떤 시간대마다 이렇게 은희가 병원을 혼자 가는 시퀀스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또 약간 이 은희가 절망적인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쌓이면 영재 선생님이 좀 투입이 돼요. 그리고 좀 지루해진다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야외에서 이렇게 샤방하게 논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구조적으로 되게 접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받았는데 연령대별로도 받고 또 국적별로도 좀 받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나이대 친구들부터 한 60대 후반의 학교 교수님까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받았을 때 어떤 거에 공감하고 어떤 거에 공감하지 않는지 같은 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좀 갖고, 또 예를 들어 뉴스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할 때도 어떤 것이 가장 한국적인 뉴스고 어떤 것이 좀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더라도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뉴스인지, 그래서 좀 조사와 그런 시나리오 구조 정리, 그런 시퀀스를 바꿔보고 이런 그냥 작업들, 어떻게 보면 가장 다 쉬운 답이지만 이 구조를 좀 탄탄히 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 어떤 감정들이 가장 우리가 흔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감정인지 그거에 따라 씬을 좀 강하게 만들고 그 부분을 어떤 것은 좀 덜하게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네, 보편적인 보라에서 시작을 해서 은희까지 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영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입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김세벽 배우님한테도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미스테리한 점은 미스테리한 캐릭터기도 한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너무 강렬하게 이 영지 선생님의 자장이 나를 온전히 뒤덮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캐릭터가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강한 놈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강한 캐릭터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그 영지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문에 아파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청춘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그 형상화로 시킨다면은 영지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무거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좀 모델로 삼은 그런 인물도 있었는지 어떤 생각도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모델로 삼은 사람은 없었고요. 그냥 나라면 위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제가 줄 수 있는 건 어떤 주어진 대사 안에서 위로와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주어진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꾸 영주 선생님 같아가지고 은희가 결국에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영지 선생님이 주신 우롱차랑 엄마가 만들어준 감자전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영지 선생님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은희도 나중에 자라서 누군가에게는 영지 선생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이 영화 속에 있는 여성들이 같이 손을 잡고 엮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약간 기분 좋았던 거는 아빠나 오빠도 너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대적으로 그려지기보다는 한 템포 뒤늦게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거에서 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도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하나